안녕하십니까. 강전남 시민행동의 인터넷 방송 액션TV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김영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액션TV 오늘 첫 인터넷 방송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 처음입니다. 그래서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무튼 편안하게 재미있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1년 후에도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액션TV 간단히 소개 말씀을 드리면요. 강주전남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주로 이제 지역사회 정치적 이슈들, 그리고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 관련해서 좀 재미있고 쉽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세 분 모셨는데요. 먼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계시는 지병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병입니다. 네, 목소리 좀 더 크게. 예, 스피커 따로 없으세요?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주요 이슈가 지역 정치, 작년 지역 정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 이제 지역 정치 도전하셨다가 떨어지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이제 반백수로 살고 계시는 온백수라니까요. 네, 온백수십니다. 우리 김영남 전 강주광역시의원 모셨습니다. 예, 김영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남구에 도전하셨다가 이거 떨어진 건지 실패는 잘 애매하지만 중간에 그만두셨죠. 중간에 그만두셨다. 지금 남북교류 지원협회 이사로 계시는데 우리 조성철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떨어진 두 분과 현장에 계신 한 분을 모시고 오늘 액션TV 인터넷 방송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요. 최근에 이제 지병 교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 제목 요겁니다. 2018년 기초단체장 선거를 통해 본 강주광역시의 지역정치와 지역발전이라는 책을 지병근 교수님과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함께 내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지병 교수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 책은 제목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 지난해 있었던 기초단체장 선거를 이제 지역 정치 그리고 지역 발전 측면에서 조명을 한 거고요. 연구 영역은 이제 광주광역시로 한정을 했습니다. 원래 이 책이 나오게 된 계기는 원래 지난해 이 정치학회 차원에서 학생들의 참여 수업 이런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그냥 강의, 일방적인 강의 그리고 노트 필기하고 시험 모범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현장에 참여해서 본인들이 느낀 점을 기술하고 이런 시도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을 그냥 관찰에 멈출까 생각을 했는데 거기 멈추지 않고 책까지 내보자라고 하는 의지를 좀 발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제 수업을 여론과 정치 마케팅이라고 하는 제 수업을 들었던 25명의 학생들이 직접 후보자들 인터뷰를 하고 본인들이 생각했던 지역 정치의 모습 그리고 후보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지역 정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예. 25명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예, 그렇죠. 그 돈도 많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데 교수님 돈을 하시면 아니죠? 예, 제가 아직 제 집 돈이 많지 않으시니까 알겠습니다. 융자가 되는 게 책을 다른 데서 후원 받아서 책을 내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많이 팔리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건 순수하게 학문적인 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판매에 연연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판매가 되면 좋은 걸로요. 예. 오늘 이후로 또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많이 유튜브로 여러분들 많이 좀 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도전이 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또 책을 읽어보셨죠? 예. 예, 저는 이제 출판사님 정독인데 제가 정독은 못 해봤었고요. 예. 대충 봤는데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정말요? 떨어지는 김연에 나와서
많이 팔리면 좀 쪽팔릴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책 내용에 우리 김영남 전 의원의 내용도 있고요. 인터뷰 내용도 좀 있습니다. 아시는 것좀 출판사 정독 뭐 이런 아재 개그도 좀 해가면서. 근데 아주 재밌는 책이에요. 그렇습니다. 좀 읽기가 편하고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홍보 자세 아주 좋습니다. 아 예. 저 자랑 조금만 더 해도 네, 하시죠. 그 정치학계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뭐 관심들은 뭐 많이 보여왔는데 실제로 기초단체장 선거만 조명해서 연구를 한 거는 지극히 적고요. 특히나 후보자들하고 인터뷰를 한 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이게 국내에선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쓴 챕터도 있지만 학생들이 후보자들 인터뷰하면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셨으면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터뷰 하신 분들 중에는 좀 약간 뜨끔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뭐 그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했습니까? 그런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학생과 교수가 같이 이렇게 지역정치, 특히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같이 책을 쓴 건 처음인 거죠, 이것도? 뭐 아마 제 생각에는 국내 최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국내 최초 재밌는 내용, 책 꼭 구독하시길 정독 사서 정독하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드리고 책 소개는 요 정도에서 끝내고요. 책을 읽다 보면 재밌는 몇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뭐 2018년 지방선거는 다양하게 분석들을 해놓으셨으니까 저희는 좀 색다르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 그다음에 특징적인 것은 도전자와 당선자들 중에 전남대학교 출신들이 비중이 압도적이더라 이게 있는데요. 이 전남대학교 출신이신 김영남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 구청장들을 뽑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전남대라기보다는 여기 출신 지방 대학을 나온 출신들의 약진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6대 7대 의원을 지냈는데 우리 광주광역시 의원 중에 그 전에는 전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전대 출신들은 그리고 광주대가 많았고 기타 대학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은 뭐 꼭 전대 출신들이 학연이 좋아가지고 뭐 동문들이 뭉쳐서 했다 또는 뭐 전대 출신들이 출중하니까 유권자들이 찍어줬다 이것보다는 뭐 어쨌든 지방 대학 출신들이 약진했다. 그리고 그걸 꼭 전대 출신들이 이 기초단체장을 다 석권했다 이야기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한테 있습니다. 지방대학 출신들이 약진했다. 와, 이렇게 좀 눌러서 표현하셨는데, 근데 시중에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류 정치는 전남대학과 쌍묶고, 그 일도 안 되고 돈도 안 되는 민중당 가서는 밑바닥에서는 조선대학교 출신 싹 하고 있고, 뭐 호남대, 뭐 강주나 이도저도 아니고, 뭐 이런 시중에 소문이 있더라고요. 뭐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대 출신들도 밑바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 많습니다. 아, 그런 거요? 아니 뭐 김영남 시장 계시지만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정치라는 게 뭐 여러 계층이라든지 또는 뭐 다양한 직능 또 학교도 이왕이면은 다양한 출신들이 이렇게 수혈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적인 예로 뭐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있지만 이 대학들이 열심히 경쟁을 해서 더 좋은 대학을 만들고 더 좋은 지역 정치, 더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드는데 각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봐도 좀 편중이 심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전남대를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각기의 대학들 뭐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동신대 이분들이 좀 분발해야 할 문제다. 이걸 그리고 뭐 과학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누가 도전을 많이 하느냐, 네. 의대 출신들이. 그러니까 김영남 조님은 전남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더 점수 많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공천할 때 시당위원장이 조선대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아, 그러시죠. 예. 이영석 전 의원이신가요? 예, 이영석 위원장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이영석 불평하다가 위원장님은 잘하십니다. 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만 보면 제가 흥미롭게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전남대로의 그러니까 당선자들 같은 경우, 뭐 저는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남대 출신으로의 쏠림 현상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던 특정 학교에 편중이 되면 이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당 독점 체제에 대한 우려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대학이 뭐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는 이제 서울대학이 독점한다라는 비판 또는 뭐 경기고 출신 뭐 이런 특정 세력, 특정 어떤 집단이 어떤 권력을 독점한다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게 뭐 전남대를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기보다 이 결과적으로 어떤 세력이 어떤 집단이 과도하게 대표되어지는 현상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 중에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것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있으면 뭐 뽑아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성비를 고려한 그러니까 여성들이 제대로 대표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표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광주광역시에서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저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결과를 놓고 보면 물론 이제 김병대 총장은 다 40대인데요. 대부분 이제 50대의 남성이더라고요. 역대 선거를 하더라도 다 그 정도 그리고 지역 정치 정치인들 중심의 기초단체가 됐는데 교수님 말씀처럼 그 정치에 있어서도 전대 감성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충할 거냐 보장할 거냐 이 부분들은 지역 정치 발전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하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두 분 다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시당 위원장님에게 잘 좀 이야기해 주면 제도 또 정치 공천제도 관련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말들이 나오니까요. 그런 것을 다음에 또 주제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 또 특징은요. 뭐 물론 시장님도 청와대에 좀 잠깐 계시기로 했습니다만 5개 구청장들 중에 3분이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시더라고요.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뭐 이게 굉장히 작년에 나오는 단순한 특징인 건지 이례적인 특징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속될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과연 왜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데 왜 성공했을까요? 조성철 이사님 어떻게 이 부분을 분석하고 계시는지. 뭐 다 익히 뭐 이렇게 좀 알만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청와대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물론 청와대에 가면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역민들이 청와대 출신이라 한다 하면 그래도 어떤 그런 경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청와대라는 것은 여당을 뜻하는 거고 민주당 여당이라는 게 사실 정치의 중심지가 이곳 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지역민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 또한 굉장히 그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이제 뭐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시의원님께서 제도적인 미비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후보자에 대해서 개인의 다양한 경력, 정치 철학,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또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이제 공천 과정을 보면 이제 그 전에요. 우리 광주 광역시의원 제가 6대 7대 의원을 지냈는데 시의원 김영남으로 여론조사를 돌리면 3%를 간신히 넘깁니다. 인지도와 지지도가.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서구청장 출마를 하면서 또 해봤더니 여전히 청와대 경력을 도저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경력 딱 나오면 20%가 훌쩍 넘어봅니다. 타 후보하고 광주시의원 김영남, 청와대 행정관 누구, 청와대 비서관 누구 하면 저도 경험했고 서구에서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해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제 우리 당의
여론조사 또는 이제 당원 50, 국민 50에 50도 50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전화로 인터뷰해서 이 공천 이제 하게 되거든요. 이 공천 제도가. 전화로 ARS든 뭐 해서 물어보면 시민들은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으면 이 두 가지를 두 가지 경력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김영남, 그것도 현직으로 사퇴했으니까 전 시의원. 그다음에 무슨 단체 뭐 이사 김영남, 이 두 가지. 저도 이제 우리 당의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내서 원내대표 김영남, 시의원 김영남 이렇게 했고 상대 후보는 청와대 뭐 누구 이렇게 하면 저는 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시의원들도 이제 열심히 의정활동 잘해서 이름 강주시에서 팍 날리고 이러면 뭐 좋겠는데 저도 나름 열심히 한 시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버거운 경선을 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좀 꼼꼼하게 한 가지 딱 스펙만 보고 묻지 마시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주 시민들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경력보다는 청와대 경력을 훨씬 더 신뢰하고 그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분명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여진 것이 확실하다. 지적이 제가 된것 같다. 제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의원님들 두 번이나 이 시의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요. 네네. 근데 거기다 원내대표까지 하셨습니다. 그러시나요? 근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반성하셔야죠. 정치 애교 교수님으로서 관련했죠.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반성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반성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막 이름 나게 열심히 했으면 또 시민들 알아줄 건데 네. 기본도 반성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의원이 있었나?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권력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을 뽑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이 능력이나 자질을 보여주려면 저는 4년 또는 8년 동안 시의원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기초정치당 선거에서 시의원 출신들이 그것도 뭐 이 초선이 아니라 이제 두 번이나 이 역임을 하셨던 분들이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조금 그리고 득표율도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보고 이제 의아했던 거는 너무나 이게 시의원들의 활동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안 알려졌다라고 하는 뭐 그런 안타까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뭐 일종의 뭐 탓을 한다면 시의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별로 노력 안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이 정말 자기 노력 그리고 지역 정치의 발전 또는 아주 선진화된 정치의 모범을 만드는 이런 노력을 하고 그것이 자기 소리가 되고 지역민에게 각인이 되어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안 되니까 사실 또 이제 그런 가까스로 되어지는 부분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서 중앙정치 무대에 기초단체장이 지금 이제 대권 후보로 지금 여러 가지 뭐 붙임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역 정치에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역 정치를 제가 해보니까 지역에서 정치라는 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정치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역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민들의 그 골목골목에서 어떤 일이 있고 어떤 것을 저희가 대변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역 정치입니다. 사실 중앙 정치보다는 그 지역 정치에 먼저 천착하고 그걸 기반으로 한 정치인이 중앙하고 관계를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지역 정치인들 정말 좀 키워주려고 하는 노력들 있잖아요.
그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예, 생각하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걸 제도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제도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의원분들이 의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외곽에서 주민들도 만나시고 민원도 들으시고 그걸 해결하려고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방송사들은 이제 뭐 국회의원급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시장급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 지역 정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거를 그냥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부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기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이제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기제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이 자리도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그러니까 있는 거라고 지방 의원들이 이제 열심히 하는 의원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이제 정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저 같은 경우도 지역 일도 열심히 하지만 또 그 5조가 넘는 예산을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고 또 지역 현안 문제에 있어서 챙겨야 되고 또 시민들의 안전, 생명을 지키는 이런 일들을 꼼꼼하게 이루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민들로부터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치, 국회의원, 단체장 이 정도로 부각시키고 언론에서도 이 정작 지역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지역 의원들은 조금 더 지켜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다. 저는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네, 맞습니다. 물론 제가 뭐 잘했으면 선거에 성공했겠죠.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반성을 하지만 그런 평가, 지방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관 직함을 가지고는 쉽게 이제 지방선거에 성공할 수 있는데 이 지방 의원을 한 사람들이 약진이 쉽지 않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아니, 제도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진짜. 아니, 제도적인 부분, 아니, 저는 이제 아쉬워서 그런 아쉬움이 그렇죠. 있다. 아쉬움이 있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근데 이것도 한계 있어. 이 선거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뭐 전남대생이 출신들이 약했다지만 전남대에 나왔으니까 우대해 주거나 전남대에 나왔으니까 뭐 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선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닌 중에도 열심히 한 사람들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열심히 못하는 분은 어떤 이유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도적인 뒷받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김은호님 말씀처럼 청와대 행정관 해볼 도리가 없다. 광역의원의 직함을 가지고. 그럼 과연 이게 그대로 갈 거냐? 이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우리가 지방 정부를 했던 사람들이 주지사도 되고 주지사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지역사회 발전과 같이 쭉 가야 되는데 그런 김원 의원님 말씀처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역에서 손은 누가 피우고 생활일을 누가 하겠냐? 그럼 다 행정하려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뭐 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이라도 한번 해보는 거고 국회의원이라도 도전할 수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지역의 생활정치, 지역의 지방정치는 또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중앙정치에 또 예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어떻게 이게 일시적인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이게 지속될 문제인 건지 아무리 지역 정치인들이 노력한다 해도 그럼 행정관들 뭐 지역국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아니,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어쨌든 저는 꼭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쉽긴 하지만 행정관이니까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방의원 출신들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또 도전하면 성공하기도 하고 임택 의원 됐잖아요. 임택 저 동료 의원인데 어쨌든 동구청장 됐어요. 뭐 공교육도 거기는 또 행정관이 없어가 됐단 말이 있는데 꼭 그렇게 관리는 아니고 어쨌든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꼭 입법적으로 행정관이 아쉽긴 하지만 이야기도 또 오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근데 제가 뭐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나라의 지역 정치 모델이 있을까? 구 단위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알아주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구에서 시민들과 어떤 정치적 대표자들이 어떠한 일상생활을 하고 어떠한 활동을 해서 검증을 받고 심판을 받고 보상을 받고 뭐 이런 기본적인 하나의 모델이 창출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뭐 점점 나아진다라고는 생각이 그렇죠. 들지만 아직까지 그게 부재하다는 측면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많이 아쉬운 부분.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 지역 정치 모델을 어쨌든 액션 TV를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지역 독점적 구조다 보니까 그동안의 지역 정치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의원이랄지 광의원들 저도 이제 시민운동을 해보면 여러 가지 지역 이슈들 있잖아요. 거리에 나와서 같이 하고 어깨 때 두르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이런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현역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지역위원장들 행사에는 잘 다니는데 거리에서 하는 사람들 별로 안 보여요. 이게 민원 해결하고 자기 동네 가서는 열심히 하시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것들은 아까 촛불 모두를 집회도 만들- 열심히 했어요. 물론 열심히 하셨죠. 왜냐하면 국민이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신 거고. 근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부분들은 지역 정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들은 좀 부족하더라. 이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째서 부족하지만 액션 TV를 위해서 한번 해결해 보는 걸로 한번 액션 TV 기대가 큽니다. 액션 TV가 말 그대로 행동 TV잖아요. 행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네. 다음 주제, 다음 이야기로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지역 정치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지극히 드물어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과연 우리 지역 정치는 뭘로 작동되고 있을까? 이걸 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뭐 저도 이 지역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궁금증 이것을 그냥 처음 이제 궁금증을 풀려고 하는 이 노력을 시작한 단계라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동을 하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그리고 지역에서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 시의원, 구의원 뭐 여러 정치적인 행위자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 이외에 그러니까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공식 그러니까 포멀 팔러틱스하고 이제 인포멀 팔러틱스 두 개로 나누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정치의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하는데 이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어떤 패턴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논의를 좀 했지만 이제 출신 학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연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전 전임자가 지원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전 구청장이 이제 누구를 돕느냐?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광주의 지역 정치는 이렇게 작동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어떤 공식화된 어떤 룰보다는 이제 뭐 일종의 이 어떤 큼지막한 차원에서의 어떤 패턴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저희가 뭐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찾아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식화된 패턴은 다들 있는데, 근데 보면 공식화된 패턴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말 비공식적 패턴, 정말 뒷담화, 뭐 뒷거래,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작년 지방선거에서도 일부 지역들은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그게 이게 보면 이제 정당 민주화라는 부분도 굉장히 사실 발전해 왔죠.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완전히 역삼각형 구도, 가분수 구도, 중앙에 더 힘이 있고 시당 도당에 힘이 있고 지역민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죠. 지역민의 힘으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형식화돼 있어가지고 이를테면 이제 그것이 정상적으로 온다 한다면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시도당 위원장도 저는 뭐 경선이나 호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원이 좀 개방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권리당원 이거 정말 골 때립니다 이거. 우리 해봐서 알지만 사람 죽이는 일이거든요. 권리당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당에서 재원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때 막 이벤트로 할 수 있으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히려 당원의 뭐 일일 당원도 좋고 뭐 다양한 참여 폭을 넓혀서 아래로부터 정말 뭐 이렇게 뭐 저기 출마자도 그렇고 지역위원회도 그렇고 뭐 시도당도 그렇고 뭐 이제 중앙당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광주에도 있었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남의 신안 같은 경우는 뭐 5등인가 했잖아요. 공천자가 이 지역에서 그냥 뭐 당 대표 그냥 뭐 비서했던 친구를 그냥 매일 꽂은 거죠. 그 힘이 거기에 있는 거죠. 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셔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이 안 되시는 의외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일단 알 사람 다 아는 걸로. 네, 뭐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당의 민주화가 사실 정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기반이 돼야만이 올바른 정치를 해나가는데 사실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데 좀 빨리 정상적으로 아래로부터 권력이 좀 상향화되는 거 완전히 중앙 집권에서 내려꽂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좀 교수님 근데 네. 저는 바닥에서 예,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앙당과 시도당이 있고 그 다음에 당원이 있는 거고 지역민이 있는 겁니다. 뭐 유권자일 수도 있고 뭐 지역을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이 정당의 새로운 상품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평가를 제대로 받으려면 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투표가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당원들하고도 유대가 좋아야 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당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것하고 지역민들의 평가도 중요한 것이니까 지역민들의 관계 이게 실질적으로 아까 지역 정치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게 뭐냐고 생각하나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선출직을 하고자 하는 이제 당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충족시켜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원님은 공식 패턴이다. 그렇죠.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중앙당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략 공천도 가능하기도 하고 또 아까 여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여성 특구를 만들어서 이번에 우리 광주광역 시의원들도 여성 특구를 해서 이제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은 아니고 부분이 진출을 내가 해요.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예, 했어요. 지역위원장의 힘이 막강하니까 막강하지 않습니까? 지역위원장의 힘이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해당 지역구에서 지방 정치의 그 어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막강해요. 막강하죠. 예. 예, 막강한 것은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물론 그런 어떤 이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진국도 다 그렇죠. 정당 정치 한계가 있는데 유독히 그런 게 너무 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 하는 경험상의 느낌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극복해내고 지역민이 선택해주는 물론 이제 아까 뭐 그냥 전화 통화로 뭐 경력 2개로 뽑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풀스토리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살아온 계적을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병합된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래로부터 좀 뭔가 그런 것이 오고 물론 이제 당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면접을 하고 기초적인 건 그렇게 돼야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 것은 체질 개선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지방 정치의 구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시는 요지가 이제 정치 신인의 입장에서 진입의 장벽이 너무 높다라는 사시가 될 지경이에요. 눈치를 너무 보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보지 마시고 사실은 안 되죠. 아니, 저 사람 진짜. 전화도 안 봐요.
저는 많이 눈치 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우리 나 같은 경우는 좀 벌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있었어요. 예, 이 원장이 또 막 본인이 나오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 원장 눈치를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이런 고민들 중앙당하고는 어떤 관계라든 거기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여론조사는 기법이라든지 적당한 경력 찾는 걸로 만족하지 거기서 막 바닥에서 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좀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나 이것이 정치적인 어떤 왜곡을 가져오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무 많이 나가나 그러니까 조금 네. 이제 기사님께서 좀 아픈 이야기도 있지만 네. 이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당 공천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밑바닥 당원 생활을 좀 열심히 다지고 그리고 출마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바로 입당하고 바로 준비해서 나간다는 네. 그렇게 성급하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물론 그 부분에 꼭 낀다는 말은 아니지만 낍니다. 좀 아프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이 다람쥐한 것은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실패해도 예. 이제 보셨겠죠. 저도 이제 맨 처음에 10월 초마다 실패하면 했습니다. 제가 내리 제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밑바닥부터 열심히 당 활동하고 그 당 활동 과정에서 좀 두드러진 활동을 통해서 당원들한테 평가도 받고 그 속에서 뭔가 꿈을 꾸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김영남 전 의원님은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정치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막 세게 나가기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할 말씀 하고 우리가 있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공식 패턴으로 가면 좋은 거죠. 네. 근데 공식 패턴으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흔히 말하는 비공식적 교수님 말씀대로 폐쇄적인 상황들 지역위원장에 의해서 힘이 좌지우지되는 그 선수들이 금방 막 바뀌는 것들 이게 식용이 되고 홈으로 나오는데 사실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나오면 이게 누가 과연 유권자들이 지역민들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그리고 제 이야기가 우리 시의원님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죠. 네, 그렇게 제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 네, 또 네. 당한 갑자기 수습하시는 아니 근데 당원이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약간 좀 그러시나요? 기분이 상할 뻔했는데 근데 이 이야기도 바닥에서부터 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고 저도 바닥에서부터 정치 권력이 올라오는 것이 사실 좋은 거죠. 가분수 형식의 정치 권력이라는 부분은 긍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동의 좀 하세요. 아 이거 일반론적인 이야기니까. 우리 조성춘 이사님께서 작년 지방선 가시면서 맺힌 한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는. 다음에는 꼭 잘 되실 겁니다. 좀 앞으로 좋은 정치인들 한번 이 지역에서 키우는 난 밑거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액션 TV에서 그런 좋은 정치인도 발굴해 주세요. 그래야죠.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일입니다. 1년까지 제가 살아남는다면 충분히 굉장히 가능하죠. 동의합니다. 살아남으셔야죠. 조민 대표님은 밑거름이 되신다는 것은 진짜 본인이 선수로 뛰신다는 그런 의미신가요? 그것을 일단 네. 애매한 부분이니까요. 대단히 넘어가 대답 안 들어가겠습니다. 하셔도 돼. 아, 그렇습니다. 역시. 예. 그럼 이어서 한번 좀 이 주제 관련해서 네. 그럼 2020년 총선 이제 4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뜨겁던데 특히 네. 제 생각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아요. 뭐 현재로 16년 그렇죠. 총선에서는 뭐 2016년 총선에서는 저 녹색바람이 불었는데 압승할 것 같은데 선수들이 많이 몰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선수들을 착출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이어서 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 지도부에서는 결국은 총선 후보는 당 지도부에서 뽑지 않을까요? 국회의원 후보는 중앙당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경선도 하고 그러지만 네, 경선 관리를 시도당에서 이제 중앙당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내년 총선을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호남권에서 약진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뭐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당도 힘들었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당의 역할이 그 중요하다. 당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좋으니까 오만하게 대충 침부천을 해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내리꽂고 이런 것을 좀 지양하고 정말 좋은 상품을 지역민들한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 이 재고 또 재고 닦고 해서 만들어냈으니까 즉
주민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가 보증합니다. 이 후보 우리가 이 상당한 막강한 경선을 통해서 이 사람 만들어냈으니 이 사람 꼭 찍어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그게 예. 언론적인 말씀만 자꾸 하시면 안 되고. 언론적 이야기. 네. 재밌게 하자는 거니까. 네. 우리 뒷담화를 까면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를 안 불렀어요. 그래서 시벌점이 많은가 봐요. 지적 대본님이 많으십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 건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패턴에서 지역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런 논란 없이 후보를 선출하면 다 누구나 하죠. 근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높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총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쩌실 것 같아요? 뭐가요? 그 총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민주당이 또 어떤 비공식의 패턴을 보여줄지. 저는 그렇죠. 저는 이제 정당의 후보 선출 과정을 이제 많이 봤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정당 한국에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후보 공천 과정과 관련한 제도화의 수준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000년 2002년이죠.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제 국민참여경선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이후에 계속 그 발전을 시켜왔고요. 어떻게 보면 한나라당 같은 경우 그 당시 한나라당은 이제 그걸 모방한 케이스였고요. 지금 이제 당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규정을 보더라도 공식 후보를 선출하는 절차는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규정은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아까 계속 지적되었지만 이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물론 가산점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신인들이 입문하는데 이제 장벽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있지만 그 성과는 여전히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 그러면 가산점을 더 줘야 되느냐? 그 부분은 뭐 저는 또 그것만 답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지만 제도화의 수준은 굉장히 높지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년도 총선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까요? 저는 뭐 호남에서는 압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전국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까지 이 현재 집권당이 지지율을 그대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방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부분이 크죠. 그런 면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권자들이 심판을 계속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은 이미 집권 절반이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더 냉정한 판단을 할 거고요. 그 부분을 그냥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성공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면 저는 한국 정치는 그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정당 정치가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정당들이 항상 집권당 같은 경우 특히 긴장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도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강주 전남북에서 압승할 것이냐, 저는 꼭 장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어려운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 이 세 가지 가장 큰 문제를 얼마만큼 집권당이 잘 해내느냐. 민주당에서는 정부를 잘 뒷받침해서 성공적인 이 정부 운영이 되게끔 도와서 해야지. 이걸 못하게 되면 강주 전남 민심도 언제 돌아설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된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긴장하고 똑바로 좀 해라. 잘난 척 안 하는 것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정치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나경원 의원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심하죠. 그 뒷발차기 하고 있는 거고요. 나경원님 열심히 안 하는 것이 국민들 좋은 건데. 미치겠어요. 자, 요즘 또 다른 이야기 해보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패스트트랙 물론 가게 됐습니다만 도대체 패스트트랙이 뭐냐? 이 패스트트랙이 뭐길래 국회에 난리를 치고 있는데 또 동물국회. 옛날 식물국회 들어갔죠. 이제 동물국회가 났어요. 앞으로 무슨 국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뭡니까 패스트트랙? 김영동 의원님. 그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렇죠. 아시잖아요. 이게 쉽게. 국회에서 발의된 그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적인 이제 제도라고 보면 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선거법 개정 그 뭐죠 4가지가 태웠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 제도 개편하고 네. 고위공직자 수사처 수사 만들고. 신설하는 거고 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그렇죠. 이게 크게 세 가죠. 네. 근데 이것을 승인하고 의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요 제도를 법안으로 예를 들면 그 원안에서 방치 두드릴 거야 말 거냐 요거를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의안을 올린다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자기 당의 입맛에 안 맞으면 심의를 지원하고 그 상임위든 법제사법위원회든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기 못하기 위해서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이제 최장 3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게끔 하는 그런 그렇죠. 제도입니다. 근데 원래 그 제도는 저희 국회 선진화법의 일환이었고 원래 취지는 날치기 통과를 못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뭔 법안을 한번 논의라도 해보자. 그것을 의안으로 올린 거잖아요. 의안. 네. 그죠? 네, 한국당이 차기 계속 피했잖아요. 피했으니까. 토론 자체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피했으니까 피하면 의안해서 일정 정도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본회의 의견을 그렇죠. 선포할 수 있도록 근데 올리는 예전에는 거고.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고 그렇죠, 직권 상정. 그러면서 이제 여야가 격돌을 하는 거죠. 직권 상정을 못해. 근데 직권 상정을 좀 제한을 하고 오히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죠. 의안 발의를 일정 기간 내에 하고 본회의에 의결할 수 있도록 그 기간 내에 네. 발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소위 그 특위가 상임위 역할을 하면서 그 특위가 180일간 안건 조정이 90일 그리고 이제 90일. 예, 그렇게 해서 법사위 90일 그리고 이제 본회의 60일에서 여당하고 3당은 이걸 이제 최대한 줄이면 한 6개월 내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이런 그 내용을 어찌됐든 간에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어느 시점 안에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상정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렇죠.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당별로 자기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극렬히 반대하기도 하고 또 찬성하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각 당의 이해관계 속에서 어떤 그 이해가 있는지 우리 조정천 대표님께서 좀 각 당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민주당은 이 그 사개특위 사법개혁을 위해서 자기 양보를 한 거예요. 대통령제에서는 사실 양당제라든지 민주당도 지금 이런 형태의 선거법 개정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꼭 아닙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변화되면 일종의 양당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의당 같은 경우 지지율은 높은데 거기에 대응하는 의석수는 적지 않습니까? 그 지지율로 받으면 두 양 당에서 어느 정도 의석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민주당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편인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본인들이 만든 법이고 또 어떤 그 이 정치의 개혁적인 측면 또는 제도 개혁적인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주고 논의해주는 자세 이것마저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장 앞에 놓여 있는 그 떡 하나 더 먹기 위해서 그냥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패스트트랙 돼서 가게 되면 이제 선거법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또 선거 개편 이야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지역에서는 지금 저희 국회의원이 8석이죠. 8석인데 뭐 2석은 줄여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선거구 개편이
선거법이 개정되면 선거 개편되고 우리 지역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주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뭐 매 선거 총선 때마다 이제 선거 개편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인구 변동이 있으니까 이제 선거구를 조정을 해야죠. 근데 이번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도입이 된다면 큰 폭의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유는 지금 지역구가 안건으로 그 개정안을 보면 이제 지금 225석이 지역구고 나머지 75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그 지역구가 240. 지금 현재는 253석입니다. 253석이죠. 253석. 253석이면 거기서 상당 부분 28석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어떤 특정 지역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 규모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뭐 알고 계시겠지만 광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는 어디가 이미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예상컨대 광주 서구울, 서구울, 그다음에 동구, 의원님 실구, 박주선 의원 지역구 이렇게 서구울. 두 군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광주 입장에서는 한 석이라도 늘리는 게 경제 발전에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이냐, 줄어드는 것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지금 통과됐는데 지금 한국당은 한교안 필두로 해서 지금 장애 집회를 시작했고 오늘 뭐 삭발하고 내일 아마 광주에도 온다지요, 장애 집회하러.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는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야. 뭐 너무 멀리 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우리 광주에서는 이 투석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돼서 이게 국민의힘에 의해서 한간에서는 이게 마무리 한국당과 이렇게 이번에 패스트를 같이 함께 했던 여야 사당이 끝내는 합의해서 하는데 끝내 이걸 표결에 들어가면 자기 지역구가 줄어드니까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선거구 제도 개편이. 근데 저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국민들의 힘에 의해서 패스트트랙이 태워진 거고 다음에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더라도 이 내 지역구 챙기기로 하면 그 의원은 이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개혁적인 법안에 대해서 감히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걸 부결할 수 하면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은 통과될 확률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은 어찌 모르겠습니다. 어쩌신가요? 두 분 한번 이야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개인적 이제 물론 이 국민 정서에 약간 동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우리 그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것에 비하면 뭐 국회의원 수가 좀 작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 그냥 그 수치상 조합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으로 보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에 동의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은 이제 그 비례 관련해서 늘어난 수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하고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뭐 막 4개, 5개 군까지 합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사실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광이나 레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또 이제 비전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산업 발전이라는 게 한 굴뚝 지혜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아니고 거기에도 정치인이 대변하고 거기에도 투자가 돼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수도 진작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외국인도 거기에 올 수 있게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극복되어질 수 있는 대안이고 그래도 이렇게
막 그렇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폭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안충해 주는 정도로 해서 후속을 좀 늘려서 접근하면 어쩔까 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어요. 이제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시다 보면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뭐 기본적인 뭐 상식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은 편이다라고 하는 뭐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그런 상식적인 건데 이제 저는 만약에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다, 뭐 저는 저도 뭐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당이 현재 이 선거법 개정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 수를 좀 확대하는 의견들이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해 있는 정치학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350석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왜 대응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개혁과 관련해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떠밀려서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한국의 정치 개혁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 차원에서 이제 어떤 개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소홀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정책 과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제도적인 차원에서 입법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이제 교수님은 민주당 떠밀렸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대통령 공약 약속이었고요.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이번에 서두르지 않았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문제는 국민들이 무서웠겠죠. 국회의원들이 워낙에 국민들한테 이쁨 받았습니까? 근데 그래서 한국당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 당도 그렇고 사실은 국민 설득하고 매를 맞더라도 저는 약간의 의석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도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예,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고소원이라고 이게 정말 정치인들은 간절히 바라는 문제일 거예요. 아니,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그러죠. 이게 더 극적인 또 그런 게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또 들어요, 사실. 특권을 많이 줄이고. 의원이 가지고. 얼굴도 그렇죠. 이게 세- 또 핵심이죠. 세비도 줄이고. 그래요. 해서 숫자를 좀 잘 늘려서 네. 질 좋은 정치 서비스를 하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 네. 국민들한테. 너무나 숫자가 떴다 보니까 특권의식이 딱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여론화를 시켜줄까요? 아니, 저는 그것도 액션을 사실 때 액션이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의원 수를 늘리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에요. 왜냐하면 뭐 월급 줄어들고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생각 들었던 게 국회의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방배정을 어떻게 해요? 그거 굉장히 싸움이 벌어질 거라서 평수도 줄어들고. 네, 그거 하나 더 지었는데요, 지금. 세종시로 가는 방법도 있고. 근데 지금도 새롭게 해서. 이제 이 상한 고려가 필요하네요. 패스트트랙이 통과될 거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통과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죠. 의견이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가 없죠. 거의. 그렇죠. 사회자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그걸 통과시키려고 해도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저는 개혁의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국회의원 수 늘리는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패스트트랙 들어가는 것도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지가 조금 약했어도 굉장히 실현이 어려웠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개혁은 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에 따라 보진 않아요. 애초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저는 좀 더 시기를 앞당겼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바뀐 모습을 보였던 시기는 집권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던 시기였다. 하락하니까 이제 태도를 좀 적극적으로 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혁 의지가 먼저
강하게 국민들에게 제시가 되고 그래야 이제 따라가죠. 그게 아니라 이제 당리당략에 의해서 이제 마지못해 얘기한다라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저는 주도권 상실은 언젠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계획과제를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런 평가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저도 그 부분에 약간 동의는 좀 하지만 네, 아무튼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좀 간단히 제가 짚어봤고요. 이제 마지막 질문 좀 던지면서 오늘 액션TV 첫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2020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간단히 세 분께 질문 던져볼게요. 과연 아까 말씀대로 저는 압승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또 질문을 던져주셨고 또 자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강준남 혹시라도 변수가 있을까? 최대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최대 격전지가 또 있을까? 있다면 어디가 될까? 요거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세 분 좀 돌아가면서 말씀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조성철 이사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이제 물론 그런 그 내용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볼 부분입니다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년 이제 총선에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뭐 경력 한두 개를 보고 또는 아주 어떤 피상적인 상황의 선택보다는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로 삶을 살아오신 분, 정말 올바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그 나름대로의 정치 또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분을 좀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정치인이 지역을 위해서 좋은 정치도 하겠지만 또 이제 지금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뭐 지역구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유를 대기는 합니다만은 훌륭한 왜 우리는 노무현 같은 정치인이 지역에서 없습니까? 왜 우리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 뭐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없습니까? 난 또 그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또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이제 새롭게 또 하는 그 정치인들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한번 좋은 정치인들을 뽑아주신다면 지역 정치도 발전하고 우리 그 국가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질문하고 약간 떨어진 답변해 주시죠. 바람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건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아니 격전지 격전지, 돌발전수. 돌발전수. 없으면 없는데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굳이 만들려고 하실 필요 아니, 없어요. 저는 여전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제 민주당 당원이다 보니까요. 민주당의 자기 혁신. 예, 그래서 얼마만큼 좋은 후보를 낼 수 있느냐. 정치가 필요한 것이 소외되고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헌신성, 그런 봉사, 그다음에 도덕, 이제 앞서는 것은 이제 이 도덕성이죠. 네. 이런 잣대를 잘 들이대서 좋은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선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적인 경제 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 또 일자리를 창출하는 문제. 아직 1년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걸 착실히 잘 준비해서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그러면 그런 격전지, 돌발 변수가 훨씬 더 줄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답에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또 애둘러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정치인들은 참 입으로 먹고 사는 분들이라. 이병규 뭐 저는 뭐 아직 학교에 있으니까 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그거는 뭐 달리 말씀드리면 정책 선거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내오거나 또는 정책을 실현했던 그런 성과를 냈던 분들이 당선될 수 있는 그런 민주적 책임성이 실현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변수 관련해서 저는 뭐니 해도 저는 공천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비례대표 순위나 뭐 이런 것도 결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미스가 나면 이제 비례대표 배당한 당의 후보들이 다 자기박탈이 되는 뭐 이런 위험성이 것도 있는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뭐 주요 정당의 일부가 이제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제 후보 공천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이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떠나서 뭐 현행 제도를 보고 그리고 특히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큰 변수가 아닐까. 그게 선관위에 의해서 직접 관할되어지는 관리되어지는 선거가 후보 공천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면에서 그게 제일 큰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교수님께서 저희 질문에 대한 답을 좀 그나마 해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교수님 말씀처럼 그 공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천 과정을 잘 해야 우리 저 두 분의 말씀처럼 저도 그 말씀 드렸어요. 공천 과정.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유권자가 매의 눈으로 잘 살펴봐야 좋은 후보, 그리고 지역의 좋은 정치가 실현된다는 말씀들을 공이 다 세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오늘 그 액션TV 첫 방송 해봤는데요. 뭐 부족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액션TV에 바라는 요거 한 말씀만 해주고 오늘 마칠까요? 한번 재병 교수님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지역 정치 모델 모범이 될 만큼의 어떤 모델을 창출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액션 TV가 좋은 성과를 뭐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 전남 시민행동입니까? 그렇지. 예, 시민행동 액션 TV 개국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년뿐만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갖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매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감동도 잘 담아내고 지역 인재도 잘 발굴해내고 또 현안 사업도 시원시원하게 좀 잘 짚어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TV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혹시 콜 한번 아주 시켜줘. 콜 갑니다. 오늘 저는 참 많은 걸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뭔가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질 수도 있고 제도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전적으로 향후 잘 지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좀 재밌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오래 가려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 주시면 이 유의미한 방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일단 좀 유명한 저기 사회자가 참 잘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방송들. 네. 일단 오늘 그 사회자는 괜찮아요. 잘하셨잖아요. 그런가요? 잘하셨어요. 김현아도 잘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배우겠어요. 이거 뭐죠? 네, 아무튼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을 추구하는 액션TV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요. 부족한 점 있더라도 많은 넓은 이해 바라고요. 1년 뒤에는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청자 여러분 많은 시청 바라겠고요. SNS 통해서 많은 홍보도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또 할 건데요. 다음 주는 아니고 일단 뭐 아직 기약이 없습니다. 내용과 일제 잡히는 대로 다시 2회 액션TV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액션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구독 누르시면 그런 말 안 해요? 그럼 뭐 제가 자세한 기술적인 거라서 일단 녹화 방송이라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